자, 그러면 주린이 구조대 이제 2부로 넘어갈 텐데요. 네. 항상 너무나 현실적이고 진짜 실전 매매하는데 꿀팁을 주시는 우리 오로라 투자자문의 이지환 대표님 2부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방송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댓글도 그래요? 진짜 대표님한테 힘 많이 얻었다고. 그래요? 너무 깔끔하고 정확하시다고. 다행이네요. 예.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쵸? 이제 고정으로 나오시는 거죠? 그렇죠. 목요일 날, 화요일 날 아마 7월 달은 화요일 날. 화요일 날, 네. 화요일 날 아쉽다. 2부. 왜요? 예. 화요일은 제가 아니니까요. 네. 네. 다영 씨가 아랑 씨랑도 하셨었나요? 방송을? 했죠. 강아랑 씨랑? 네, 한 달에 한 번. 알겠습니다. 이제는 화요일 날 고정이 되셨고요. 음. 자, 2부에서 저희가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 급등락 증시에 대한 대응 전략. 근데 일단 요거 하기 전에 급등락하는 극심한 변동성. 앞으로 가면 더 심해집니까? 심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오늘 그 얘기를 드릴 건데 이제 네. 구조적으로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올해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제 9천까지 올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무지막지하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여기 이제 제가 PPT 제목으로 썼지만 올해 사이드카가 여기 보시니까 아시겠다. 네. 몇 번 발동됐는지 아시죠? 27번. 네. 그러니까 사이드카가 27번 발동됐다. 그러니까 사이드카는 이제 급등락이 너무 심하면 5% 이상 급등락이 나오면 프로그램 매매를 막기 위해서 선물 거래를 중단시키는 거죠. 2분 동안. 예전에 이제 블랙 먼데이 때 이 프로그램 물량을 기계적으로 나온 걸 막기 위해서 실시하는데, 그러니까 급등락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급락이 나온다라는 거죠. 급등락이. 근데 지수가 4천에서 9천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더블 이상을 올라왔는데 사이드카가 27번 나왔다. 근데 저 중에 매수와 매도가 몇 번인지 아세요? 반반 아닐까요? 예리하시네. 와, 나 진짜 이런 건 잘하는데 왜 수익을 안 나요? 봐봐. 이거 못 맞추실 줄 알았는데. 네. 왜냐하면 사실 시장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거의 2배 이상 올랐는데 이게 매도 사이드카가 13번, 매수 사이드카가 14번, 매도 사이드카가 13번 나왔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사실 반반이네. 딱 반반 나왔거든요. 네. 사실 좀 의아하지 않나요?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그렇죠. 매도 사이드카가 13번이나 나왔다는 게 상당히 이제 의아하죠. 왜냐하면 뭐 급등이 나왔으니까 매수 사이드카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 13번이면 정말 한 해에 나온 숫자치고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우리 증시가 물론 이제 코스닥은 지금 상당히 어렵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 사이드카 13번에 사이드카가 27번. 그러니까 변동성이 정말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반기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6월 달까지 6개월이 채 안 지났는데 사이드카가 27번 나왔다는 것은 아마 이거 저도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나온 거를 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숫자에도 놀라지만 매도 사이드카가 13번 나왔다라는 것은 시장이 그냥 만만하게 올라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코스피가 4천대에서 9천대까지 올라왔지만 중간에 13번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라는 것은 변동성이 극심했다라고 볼 수 있고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좀 과도하게 얘기를 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는 사람과 얘기 안 한다 이렇게 했더니 그걸 진짜 제목으로 쓰셔가지고 주위에서 엄청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하고 얘기 안 하실 거냐고. 그렇지는 않다. 약간 이제 과장된 표현이다. 아니는데 사실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서 올 초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정말 대단하신 거죠. 왜냐하면 13번의 매도 사이드카를 이겨내셨다는 거잖아요. 매도 사이드카 13번, 매수 사이드카에 어차피 기분 좋은 거니까 그냥 기분 좋게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네. 13번의 매도 사이드카를 이겨야지만 지금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단하신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나 이쪽에 누구든 나와서 삼성전 하이닉스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매도 사이드카를 이기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 변동성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지만 단순하게 내가 나는 왜 하이닉스가 없을까? 사실 정상적으로 보면 없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13번의 사이드카를 이겨내고 보유를 한다? 정말 독하신 거죠. 그렇죠. 사실 보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변동성이 낮은 시기에서
모멘텀이 강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올 초에도 작년 연말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주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매도 13번의 매도 사이드카를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도주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 이런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는 변동성을 이겨낼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 주변에 보면은 그 굉장히 낮은 가격에 사서 지금까지 버틴 분들은 대부분 주식을 안 사다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레이니들이 많아요. 제 주린이 주변에. 분들이 뭐 개미털기 이런 거 해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루 지나가니까 또 지나가고 맞아요. 그다음날 다시 급등하고. 네. 그렇죠. 주린이 분들이거나 정말 독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얘기했던 뭐 앙드레 코스탈리가 얘기했듯이 소면제를 먹고 그냥 자라. 보지 마라. 이제 이런 정도의 멘탈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매도 사이드카가 과거 같으면 발동되면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해에 지금 6개월 동안 27번 발동이 됐기 때문에 이걸 큰일이라기보다는 이거를 내가 감내해야 되나 아니면 뭔가 전략적인 변화를 줘야 되나를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그 반도체 최근에 예를 가지고 한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반도체가 급락이 나왔고 다시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급락과 급등에서 보유를 계속 하고 계신 분이라면 정말 잘하신 거죠. 그리고 독하신 거죠. 네. 그리고 급락을 했을 때 추가로 더 매수했다라고 하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개인 투자가 여기서 급락할 때 매수를 더 해서 비중을 늘렸다라고 하면 대단하신 분이고 나는 겁이 나서 팔았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고 다만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걸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급락의 원인을 그냥 쭉 다 적어봤거든요. 네네. 그러면 대충 저 안에 원인은 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은 크게 보면 이게 펀더멘탈 지금 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반도체가 실적이 좋고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는 걸 알지만 지금 당장 반도체를 공급하는 빅테크 기업에서 이제 발주를 안 내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펀더멘탈 해소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급락이냐 보면 일단 두 가지가 이번 주에 좀 빅 이벤트가 있죠. 하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와 네. 하나는 PC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에 투영되는 마지막에 한번 강조를 드리겠지만 모멘텀이 뭐냐를 딱 두 가지로만 얘기하라고 하면 AI와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AI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순환매가 나왔지만 주도 섹터, 주도 모멘텀으로서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고 이게 어디까지 가나 얼마만큼 가나가 계속 관심의 사항이고 최근에 이제 또 한 가지 등장한 것은 ECB나 BOJ에서 금리를 인상했고 이번에 FOMC에서 케빈 호치가 애매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점도표상으로 금리가 한번 인상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기조가 좀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제 하나의 하도로 이제 등장을 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딱 꼽으라고 하면 증시에 대한 모멘텀은 AI와 금리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보면 그 두 가지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걸 뭐 누가 봐도 오늘 이제 실적가 발표됐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잘못 나왔을 네. 때는 정말 지금까지 급등했던 부분에 큰일이 난다. 근데 이거는 개인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펀드들이 왜냐하면 지금 딱 이 시기가 6월말 반기 마감을 앞두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쨌든 연초부터 주구장창 밀어붙였던 AI 모멘텀을 과연 수익을 확정할 거냐 넘길 거냐를 고민할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냐하면 펀드는 수익률 반기 마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하고도 연관돼 있고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연관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안한데 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보고 그 반기를 넘길 거냐 아니면 여기서 수익을 확정할 거냐 해서 일부 확정 물량이 나온 거죠. 그래서 잘 보면 이번에 매도했던 주체를 보면 당연히 외국이나 금융투자 동시 같이 매도를 했지만 투신도 매도를 했습니다. 투신이 별로 영향력이 없었는데 이번에 주초에 급락할 때 1조 5천 정도 던졌거든요. 투신한테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 작은 물량이지만 그냥 거의 빈집에 소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면 분명히 확정 물량을 좀 씌웠다는 걸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부담감을 개인도 느끼지만 펀드들 많이 느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PC 지표죠. 오늘 저녁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CPI 지표나 PPI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고 예상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PC 지표가 또다시 뭔가 불안감을 야기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연준은 뭔가 스탠스가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불안감. 그러면 AI 모멘텀과 금리에 대한 불안감 두 개가 이번 주 다 상존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초에 한번 던질만 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거기에 이제 밑에 좀 양념으로 보면 에멘탈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거고 네. 또 하나는 국민연금 리밸런싱 뭐 최대 60조 매물 나올 수 있다. 네네. 이거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쨌든 레버리지 ETF가 지금 엄연히 굴러가고 있으니까 이게 올라갈 때는 좋은데 빠질 때는 하락에 이제 가속도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반기 마감을 앞두고 일종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급락의 원인은 이런 게 골고루 섞였는데 위에 첫 번째, 두 번째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저 마지막에 레버리지 ETF가 실제로 빠질 때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것 때문에 변동성 커진 거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단은 이번에 이제 매도 주체를 수급적으로 잘 보면 뭐 외국인은 계속 패시브 자금이 나가고 있으니까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나갔고 금융투자 ETF 물량에서 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매도가 매수가 겹치거나 매도가 겹치면 5% 급등, 5% 급락. 이건 요즘에 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주체가 겹치면 한 방향으로 몰리면 시세가 변동성이 커지는데 이번에 이제 두 주체가 매도를 했고 금융투자 ETF가 매도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영향이 분명히 있고 뭐 레버리지 ETF는 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설명을 잘 해드렸을 거니까 특히 유명해질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매일매일 조정을 한다는 거 리밸런싱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고 다른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변동성 끌림 현상 네. 아무리 올라가도 중간에 쉬었다 올라가면 무조건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의 복리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가지 때문에 겁이 나니까 급락하게 되면 무조건 던지게 되겠어요. 레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매도를 좀 가속화시키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에 개인들이 좀 과다하게 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레버리지 ETF가 기관에서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sa실 기관이 레버리지 ETF는 거의 안 삽니다. 거의 개인들 위주로 산다고 보면 되고 왜냐하면 기관은 더 좋은 상품이 있거든요. 선물이 있잖아요. 주식 선물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려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2배짜리잖아요. 선물은 10배짜리거든요. 기관 입장에서는 비용도 선물이 더 쌉니다. 굳이 뭐 레버리지 ETF를 많이 활용할 필요성은 별로 없죠. 개인을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개인들이 몰려서 이런 원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급락이 나왔다. 그럼 과연 이제 이걸 보고 던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펀더멘탈 해소는 없어요. 심리적인 부분이 수급을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단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 펀더멘탈 해소는 있냐 없냐 여부를 봐야 돼. 펀더멘탈 해소는 이거죠. 빅테크 기업에서 더 이상 매물의 반대 발주를 내지 않는다. 혹은 발주량이 줄었다. 근데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보셨잖아요. 이거는 정상적인 기업의 그 실적이라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근데 이 실적을 보면 일단 매출액이나 EPS가 모두 이제 가이던스 상향이 있지만 매출액을 잘 보면 엔비디아가 초창기 AI 모멘텀을 끌어올 때 그 전성기 때 모습이 나옵니다. 하루에 자고 일어나면 매일 10%씩 올라가던데. 그때 뭐냐면 다음 분기 매출 그 실적 가이던스를 이번 분기에 실현해 버리거든요. 다음 분기 이만큼 가야 되라는데 이미 이번 분기에 그걸 실현해. 그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오고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생각했던 실적보다 더 좋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건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사를 얼마나 잘했나 보는데 우리 84.9%입니다. 84.9. 이거 뭐를 팔아야 84.9%의 매출 총이익이 나올까? 칼국수. 칼국수. 칼국수가 그 정도예요? 칼국수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안 나올 아닐까요? 거야. 안 나올 것 같아. 그물 아니 1,000원을 팔아서 850원이 남아야 되는데 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제조업에서 특히 제조업에서. 그렇죠. 그치, 말도 제조업에서 안 우리가 두 자리만 돼도 네. 상당히 괜찮다는 표현을 했는데 84.9%가 나왔거든요. 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혼자 뭐 주말에 심심하면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해서 목표가 어느 정도 갈까 했을 때 하이닉스가 어쩌면 400만 원 위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유지는 안 되겠지만 한번 450만 찍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조건이 매출 총이익률 80%를 넘어가야 된다였거든요. 하이닉스 450을 찍으려면 그게 네. 이제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조건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인데 84.9%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걸 잘 보면 지금 현재 2분기 올해 2분기에 실적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1분기부터 넘어오는 이제 실적이 나온 건데 지금 그 메모리 반도체의 그 점유율을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0에서 20이 똑같거든요. 삼성전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비해서 점유율이 늘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7월 6일 날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뭐 점유율이 똑같았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 점유율이 늘어나는 삼성전자는 실적이 얼마나 나올까?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보유자예요? 오 대단하시네. 닉스 보유자. 오늘은 저랑 대화해 주시는. 아 그렇죠. 그래서 없는 사람과 얘기 안 한다는 것은 농담이지만 이런 걸 봐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아 근데 이게 평단가가 아무래도 저도 높으니까 최근에 들어가서 이게 버티기가 또 빠질 때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이드카 자체가 하루하루 어쩔 때는 하루에 매수 매도도 같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수급적인 부분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펀더멘탈 훼손이라는 것은 애널리스트나 전문가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개인이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가 나왔을 때 매도의 주체가 누군가를 일단 찾아보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그래서 매도 주체를 보면 일단 이번 같은 경우는 외국인 패시브 물량이 대거 나왔죠. 대거 이제 그대로 매도가 초래가 되었고, 그러니까 액티브 물량들 중에서 일부 조그마한 펀드들, 사모 펀드들이 반기 마감을 앞두고 일단 수익을 확정 지으려는 움직임이 나왔고, 여기에 금융투자 ETF 물량에서 금융투자 매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투신이 거의 거래량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반도체 급락할 때 한 1조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 이거는 이제 반기 수익률을 맞추는 펀드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일부는 아마 국민연금 위탁 물량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투신이 투자 신탁이죠. 투신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펀드를 예전에 운영했던 거. 쟤네는 그 돈의 성향이나 아니면 지금 투신으로 잡히는 저 주체의 성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 항상 주체에서 최고 중요한 게 세 주체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올해 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외국인과 연기금과 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주체가 매수의 주체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적어도 코스닥의 중소형주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 종목을 거래하면 이 세 주체 중에 하나는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좀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약간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최근에 2020년대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부터 해서 이 주체의 특징은 보통은 예전에는 바닥을 외국인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닥 확인을 외국인이 시켰는데 요즘은 거의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코로나 때도 보면 제일 먼저 바닥에서 집중적으로 매수 들어오는 건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바닥을 만들고 올라오면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가장 강력한 상승에서 주체는 보통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엘리엇 파동으로 보면 가장 강력한 2파에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거든요. 엘리엇 파동.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렵긴 한데, 예. 상승 5파 하락 3파라고 하는, 네. 뭐 주식하면 누구나 다 이런 파동이 있다. 파동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파동 좋죠. 그 파동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게 엘리엇 파동인데, 뭐 이게 최근에 맞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요? 몰라도 된다. 단순하게 가장 강력한 게 두 번째 파동인데, 상승 파동인데, 그거를 외국인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패시브 물량을 계속 팔지만 반도체가 한 고비를 넘고 툭툭 올라가야 되는 그 지점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요. 잘 보시면. 그게 이제 불쏘시개 역할하는 액티브 자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는. 그래서 외국인들은 상승을 극대화시키는 곳에서 주로 들어온다. 그럼 투시는 과거에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펀드 열풍이었잖아요. 펀드 전성 기억나시죠? 네. 바이코리아 열풍이 불어가지고 진짜 전부 펀드 펀드 다 들어갔잖아요.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 펀드 안 들잖아요. 그러면 투시의 힘은 없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펀드가 있을 때는 그 절대적인 힘을 행사했는데 요즘에 ETF가 있으니까 사실 투시는 돈이 없다. 그래서 별로 주체가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래서 매수의 주체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이게 이제 올해부터 바뀐 건 외국인과 금융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ETF 물량이 잡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금융투자를 왜 기간인데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3대 주체에 안 넣냐면, 금융투자는 과거에는 프로그램 차익 거래만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딜을, 선물 딜을 잘 쫓아다니면서 하루에, 그러니까 한 달에 0.5% 먹기, 1% 먹기, 요거 틱틱이만 했기 때문에 금융주체를 안 쳤는데, 이제는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요즘은 금융투자가 파느냐 사느냐 거의 절대적인 등락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ETF 물량이 잡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당일날 같이 매수한다. 거의 5% 사이즈가 매수 나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같이 매도를 한다. 거의 5% 이상 급락을 해요. 매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주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무섭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 이게 어긋나잖아요. 외국인이 패시브 자금이 나가는 매도하는데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금융투자가 막판에 ETF 물량은 5장에 조정이 들어오기 때 좀 상승이 이제 보통 재단이 되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전통적인 매수의 주체는 이제 금융투자와 외국인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체를 보면 이번에 나왔던 매도의 주체는 이게 골고루 좀 섞여 있는데 아주 치명적이지는 않다.
아. 그렇게 판단합니다. 결론은 이 정도는 아주 치명적이진 않다. 근데 그 ETF 물량 항상 얘기할 때 금투로 잡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 ETF를 사는 거는 개인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 자금이에요. 아, 근데 그러면 펀드도 투신 자금으로 기관으로 잡히면 펀드도 개인이에요. 개인 돈이잖아요. 전부. 오. 그럼 금투로 잡히지만 저거는 사실상 개인. 개인의 돈이 큰 거네요. 근데 이제 예전보다는 질이 좋아졌죠. 왜 좋아졌냐면 네네. 개인의 자금이 이전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모멘텀이 강한 코스닥 중소형주에 몰렸잖아요. 네. 근데 ETF가 나오면서 어쨌든 대형주를 사잖아요. 음. 우량주를 사잖아요. 네네.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특정 한 종목에 몰려가지고 몰빵하는 중소형주에 몰빵하는 형태가 아니라 ETF 투자를 하면서 어쩌면 좀 건전해졌죠. 그러네요. 어쨌든 대형주, 주도주, 분산 투자. 그러니까 개인 자금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건전한 자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에 외국인도 들어오고 금융 투자도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거 그날은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들어가도 되는 거네요. 대형주일 경우에 그러니까 지수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상관없는 거고 대형주일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도 제가 요즘에 그거 시스템에서 확률을 계산해 본데 굉장히 신뢰성 높아요. 오 그렇군요. 근데 질문 있어요. 저게 어떤 게 잡히는지 수급의 주체와 성격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속된 표현으로 요즘에 특히 최근 며칠간 저 수급 주체들의 무빙이 더러워요. 약간 특히 선물이랑 같이 이렇게 겹쳐서 보면은 이랬다 저랬다. 특히 연기금. 맞아. 연기금이 맞아. 5천억 플러스다가 막판에 한 30분 만에 다 던지고 마이너스 2천억으로 끌라는 경우도 있고 왜 그럴까? 약간 그게 이제 나중에 좀 뒤쪽에 제가 왜 변동성이 커지냐를 말씀드릴 때 ETF와도 연관이 있고요. 매도 주체와도 좀 매수 주체와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외국인들 중장기 자금이 우리나라를 꽉 쥐고 있을 때는 네. 그런 변동성이 안 나와요. 지금은 앞서 말씀하셨죠.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ETF도 개인이잖아요. 하셨잖아요. 그럼 매수 주체가 누구야? 그냥 사람. 개인이죠. 네. 개인은 변동성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장기 외국인 자금이면 선물이나 모든 다른 파생 상품을 해서 아래 위로 틀어막거나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 변동성을 조정할 건데 네. 개인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시세 흐름대로. 그러니까 밀면 따라서. 밀리고 그렇죠. 흔들면 흔들리는구나. 그게 이제 강하죠. 그리고 ETF라는 그 상품 자체가 그 매일매일 조정을 해줘야 돼요. 리밸런싱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실제 종목과 ETF가 괴리감을 줄여줘야 돼요. 네. 그게 이제 매일매일 하게 돼 있어요. 5장에. 그러니까 5장에 계속 변동성이 커져요. 장방하기 전에 캐시 전에 매일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도 매일 발생해요. 그러니까 ETF에 다음에 이제 한번 기회 되면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ETF는 매일매일 조정을 한다. 데일리 조정이기 때문에 비용도 발생하고 변동성도 나간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ETF의 장점은 분산 투자인데 단점이 있죠. 뭐냐면 살 때는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좋아요. 팔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등 이하 공모 타는 애들 오늘 다 나와 이렇게 네네. 되는데 ETF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우량한 종목이나 우량하지 않은 종목이나 다 같이 나오고 다 같이 들어가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우량하지 않은 애를 내보내기 위해서 우량한 애들도 같이 내보내야 돼요. 변동성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커지죠. 그렇네요. 덩어리로 사고 덩어리로 파니까 옆에 아무 잘못 없는 애들도 샀다 팔았다 계속 왔다 갔다. 그게 가장 어려운 시장이 지금 코스닥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급락의 원인이 물론 수급적인 부분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코스닥이 과연 ETF와 맞느냐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코스닥은 한 반에 100명이 있으면 앞에 1, 2, 3등이 모든 걸 좌우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타고 싶은 거는 코스닥은 전체가 아니라 섹터 전체가 아니라 그 섹터에서 가장 우량한 1, 2, 3이거든요. 그걸 공략을 해야 되는데 네. ETF 자체는 1, 2, 3이 공략이 안 돼요. 1등부터 꼴등까지 다 공략해야 돼요. 그러면은 코스닥도 탑3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려운 게 예. 일례로 들면 삼성전자제약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급락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제약을 파기 위해서는 ETF 전체가 매도가 나가야 돼요. 그럼 아. 삼성전자제약과 무관한 다른 우량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다 같이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심한 게 코스닥이에요. 왜냐하면 코스닥은 개별 종목 강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코스닥 정책을 강화할 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상품별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부분.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수급 얘기했으니까 개인들이 아직 주식으로 들어올 돈이 피크가 아니고 더 남아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돈은 어차피 규정된 건 한정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요? 요 네. 장면 한번 보면 이번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때 뉴스에서 쏟아지는 것들이 뭐냐면 저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이번에 리벤지 할 때 60조 원 나올 수 있다. 네. 그리고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MSCI 지금 신흥국지에서 우리가 지수가 이만큼 올라오면서 오버됐던 자금이 약 240조 정도 되는데 240조 정도 되니까 그걸 줄여야 되면 240조 나온다. 그럼 올해 지금 한 110조, 120조 매도했거든요. 그럼 아직도 120조 남아 있는 거야. 그러면 저게 6월 달 중에 혹은 7, 8월 전에 나올 자금이 네. 120조면 더 있다. 그럼 합치면 180조가 지금 매도 대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공포 심리로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과연 저게 이제 나올까라고 보면 일단 국민연금 60조는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계산한 거. 저는 이게 나올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요? 예, 나올 거라.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쏟아질 거라고는 절대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리밸런싱 물량이 지수가 지금 8,500이나 9,000 정도 가면 일정 부분 나와야 된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물량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긴 한 번에 나오면 다 사람들이 욕할 거라서. 그러면 외국인들이 다 받아가겠죠. 항상 펀더멘탈 변화 없는 수급상의 변화는 외국인들의 총알바지 아니면 물량바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시장 충격을 저는 최소화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결국에는 룰이 바뀌면서 시장 충격을 안 줬잖아요. 네. 저는 그 기존은 유지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외국인 패시브 자금 100입조는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시장 충격을 주진 않아요. 다만 이제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도 잡히니까 겁이 나죠. 그러니까 그게 급등했던 때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삼성 그러니까 하이닉스 3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 올라올 때 뭐 한 달 반 사이에 막 뭐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에서 막 10조 넘어가는 매도 막 이렇게 나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게 패시브 자금이었고 아무 영향이 크게 영향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도 이제 스페이스X 상장이 끝났기 때문에 빨리 줄여야 되는 물량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줄일 거라는 거예요. 여기도 스페이스X 상장 자금 때문에 일부 급하게 줄였던 블랙록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급하게 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물량이 좀 충격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급할 게 없어. 어차피 올라가는 종목인데 천천히 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충격은 제가 봤을 때 생각하는 것만큼 그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이 충분히 그걸 받아들일 능력이 있을 거고 여기 이번에 이제 ETF 자금에 개인들이 유입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물론 있죠. 그 단일 특히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ETF라는 분산 투자 룰에도 위배되는 거잖아요. 한 네. 종목에 몰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ETF 때문에 분산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또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펀드 열풍이 불었을 때 이거보다 더 심했습니다. 더 심했고 그때는 뭐 바이코리아 한국을 통째로 사자 전평가 된 걸 그냥 통째로 다 사버리자라는 바이코리아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했죠. 그래도 지금은 좀 더 그때에 비하면 양호하고 자금력도 충분히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나온다. 다만 최근에 나오는 비투 논란과 관련된 부분은 너무 그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좀 쉬운 제도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쓰시는 분들 그런 경우가 조금은 리스키한데 그런 걸 제외하면 아직까지 이게 뭐 과열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에 기사가 나오는 게 네. 뭐 주식에서 돈 많이 벌어서 그거 팔아가지고 뭐 어디 살다가 강남 입성했다. 막 이런 식으로 기사를 또 내는 부럽죠. 기자분들이 계셔가지고 대부분 부러워하실 건데. 궁금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근데 예. 어쨌든 그거는 개인들의 투자 성향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제가 그 증권회사에 처음 입사할 때는 정말 그 주위에 눈총이 따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친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 아버님도 제가 증권회사에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첫 마디 아니 왜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니 왜? 왜 거기 그런 거 돈놀이하는 곳에 가느냐? 노동을 통하거나 뭐 이렇게 정당하게 벌어야지 주식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건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불로소득. 근데 그 심리가 우리는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산업자금에서 금융자금으로 넘어가는 거의 가독인데 선진국에서 넘어가는 가독이고 이제 선진국 좀 있으면 편입될 거잖아요. 가독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업 전사들은 우리는 엄청 많은데 금융 전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정말 현금 인출기처럼 어느 나라 들어와서 금융을 휘젓고 다니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항할 만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 산업을 도박으로 봤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게 양성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는 오히려 이걸 더 체계적으로 해야지만 아니 우리가 반도체 팔고 자동차 팔아가지고 보러 온 돈 금융에서 다 까먹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무역 불균형 얘기했을 때 저는 금융 수지까지 같이 넣어서 계산했으면 분명히 우리가 할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어쩌 자꾸 얘기가 샜는데. 네. 제가 3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 중에 하나니까 단기 급등했죠. 아까 여쭤보셨죠. 네네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보면 그거는 이제 이런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일단 매수의 주체가 아까 예리하게 말씀하셨던 우리 명예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ETF도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의 주체가 개인이라는 거죠. 다만 예전처럼 개인이 코스닥의 모멘텀 종목에 몰빵하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ETF로 사는 정상적인 투자 형태에서 개인이 메인의 주체라는 거예요. 다만 개인은 여러 가지 지금 상품 간에 특히 파생 상품이라든지 ETF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요즘 거래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주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상품에 대한 컨트롤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웹도덕 같은 그런 현상, 프로그램 물량에 의한 부분에 의한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유고. 근데 과거에는 외국인의 우리가 흔히 하는 장기 자금 유입이 꽤 있었죠, 우리나라는. 네. 그러니까 그 장기 자금의 유입이라는 게 예를 들어 미국의 사학연금이나 연금 펀드들, 그러니까 유럽의 연금 펀드들, 이런 펀드들은 기본적으로 한 30년 잡고 들어옵니다. 30년에서 50년. 30년. 그러다 보니까 단기 변동성을 크게 유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증시에서 얘기하는 속설에서 개인은 해지 펀드에 당하고 해지 펀드는 결국은 장기 연금 중장기 연금 펀드에 당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동성을 중장기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해지 펀드들이 이야기하는 변동성을 결국은 중장기 자금들이 누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역할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가 지금 이제 9천이다. 그러면 장기 자금이 유입되기는 지금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매수의 주체인 상황에서 외국인 중장기 자금이 하는 안전판 역할이 지금 많이 얇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아래 위로 뚫리는 역할이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통적으로 보통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그 나라의 연기금이 그 나라 주식을 뭐 적으면 30% 많으면 50%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판 역할을 하죠. 변동성을 줄이는. 그리고 헤지 펀드들이 함부로 휘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휘젓다가 연기금에서 역으로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역할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월요일날 급락할 때, 주초 급락할 때도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로 프로그램 매도를 더 끌어내려 가지고 파생 쪽에서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연기금의 매수 부재가 좀 보인다. 그 보고 지금 연기금 계속 매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네네. 어쩌면 리밸런싱 일환이라고 봐야 돼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ETF 앞서 말씀드렸죠. ETF는 제가 보다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바람직하고 분산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우량주를 어쨌든 ETF에 들어간 종목이 그렇게 잡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종목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ETF에 대한 투자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늘리는 건 맞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TF는 다 같이 들어가고 다 같이 나오는 겁니다. 네. 나는 들어가고 너는 나오고 이게 안 돼요. 그냥 좋으면 다 같이 들어가는 거고 나오면 다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는 좋죠. 올라갈 때는 약간 어부지리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후공정 ETF 그러면 조금 나쁜 종목들도 ETF에 포함된 금액들은 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떨어질 때는 나쁜 종목만 좀 빼고 싶은데 그건 안 되는 거죠. 다 같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다 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ETF 비중이 점점 확대되면 섹터 전체에 대한 등락률이 계속해서 변동이 나오기 때문에 한 종목만 변동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섹터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단기 등락에 한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사이드카가 올해 27번 나오는 거죠. 어때요? 저 단기 급등락 얘기를 들으니까 좀 그 단기적으로 막 흔들 때 좀 덜 무서워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왜 연기금이랑 외국인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거다. 이거를 저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한 번에 뭐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나오진 않을 거다. 요 얘기가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대표님 약간 지금 저 내용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저희 같은 주린이들이 무서워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흔들 때 이게 진짜 악재인 건가? 맞아요. 혹은 그냥 노이즈인데 변동성이 커서 악재처럼 보이는 건가? 약간 그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펀더멘탈 훼손이냐 아니냐 여부를 일단 가장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두 번째라고 보시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악재가 여기에 지금 근간이 되는 부분을 흔들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결국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 실적 기반에서 AI 모멘트에서 탑인 거고 그럼 이 실적을 흔들 수 있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이 나오면 크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나왔던 요소들을 본다면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우려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그 애널리스트 분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좀 지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좀 과거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행 지표는 분명히 나쁘지 않아요. 근데 선행 지표는 계속 안 좋아요. 이 차이가 뭐냐면 선행 지표는 대부분 미래에 어떨 것이라는 심리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안 좋다는 거죠. 안 좋을 거야. 그래서 항상 심리와 관련된 부분은 안 좋을 거라는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 잠재적으로 상당히 많이 반영되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까서 동행 지표를 열어보면 지표가 나쁘지 않아요. 선행 지표 안 좋을 거야 열어보면 괜찮아. 이게 코로나 이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신기하네. 그러면 그 말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에 반영되는 게 펀더멘탈 훼손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위축돼 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기술주만 딱 반도체 중심으로 하는 기술주만 올라가는 장세에서는 다른 쪽은 실제로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지수도 분명하게 반도체 지수에 대해서 나쁘지 않는데 CNN 공포 지수를 보잖아요. 계속 공포했어요. 맞아요. 계속 공포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 정도로 지수가 올라오거나 어쨌든 나스닥이나 이쪽에서 신고가 갱신하고 가면 분명히 좋은 심리 상태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공포의 패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너무 많이 올라 있고 사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심리가 깨지면 다들 팔 수 있는 거니까 무서워서. 그렇죠. 그래서 심리가 수급을 움직이는 거죠. 근데 잘 보면 펀더멘탈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펀더멘탈이 깨지는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도체를 보유하셔야 된다고 하다가 어느 날은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이 반도체 수급을 야기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이제 더 못 사겠다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펀더멘탈 해소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서 보면 정말 웃어야 될 일이 딥시크 처음 나왔을 때 중국에 딥시크 나오면 야 AI가 돈을 많이 안 써도 된대. 지금 나와 있는 걸 대충 돌리면 비슷하게 나온대. 그거 진짜 맞지 않는 소리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투입하냐면 여기는 승자 독식입니다. 1위만 살아남을 정도로 똑같은 챗GPT에 물어봤는데 얘가 나온다면 얘 답에서 얘가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다면 2등은 필요가 없는 세상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왔죠. 또 한 번 최근에 나왔던 거는 터보컨트 얘기 나와가지고 야 이거 메모리 반도체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줄이면 22%까지 줄여가지고 메모리 사용량이 확 줄어든대. 21%까지 줄이는 기술이 이미 1년 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 왜 안 쓰겠어요? 몇 천만 원짜리 작게는 H 10, 20, 3천만, 4천만, H100, H200,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지금 나오는 블랙에 1억 3천, 4천 이런 1억 3천, 4천만 원짜리 칩을 써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40만 원, 50만 원짜리 메모리 반도체에 아끼려고 압축했다가 데이터 로스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몇십억을 써서 들어가는 곳에 몇십만 원 아껴도 과연 그런 선택을 할까요? 전 터보컨터 나왔을 때 정말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 지나고 보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렇죠. 왜?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공포에 의해서 심리가 움직이고 심리에 의해서 소급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심리에서 소급이 움직이는 거는 며칠 가지 않나요. 플러스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광고해야 되는데 맞아요. 정말 짧게만. 저게 네. 기술주의 전성시대가 되니까 나오는 내용들과 재료와 뉴스들이 알아듣기가 조금 어려워서 좀 휩쓸리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반도체 HBM4 앞으로 4, 2, 5에 대해서 누군가 나한테 반도체 전문가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3%에서 나와서 어떤 분이 설명해주지 않으면 난 몰라. 그 원문만 읽고는 뉴스 봐서는 모르거든. 들어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재료가 명확하게 직관적이고 딱 계량적이면 그러면 제가 약간 일반 투자자들이 알아듣기 쉬운데 네. 기술주의 전성시대가 되면서 약간 그런 것도 그런 있죠. 사실 기술주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거의 수박 겉핥기거든요. 어차피 비전공자가 분석을 한들 어차피 나와 있는 데이터에서 논문 참관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렵긴 어렵죠.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같은 한 섹터가 강해서 정말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는 저도 두 번째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적이 있었죠. 2005년, 6년, 7년 그때 굴뚝주들이 정말 미친듯이 올라갔거든요. 그때 한 2, 3년 동안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한 7천, 8천 하다가 30만, 40만, 50만 원. 이렇게 처음이 아니에요. 포스코 4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다 75만 원.
그러니까 굴뚝주들이 그 당시에 웬만하면 10,000원 이하 1,000원대였거든요. 뭐 삼성증권 4,000원, 5,000원 할 테니까. 와. 그 정도로 쌌는데 그게 결국은 외국인들이 한번 나를 잡아서 몇 년 동안 가격을 다 200원씩 시간 올려버렸죠. 그때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 포스코가 3, 4만 원, 5만 원 하다가 75만 원 갈 동안 삼성전자는 30%도 못 올랐어요. 그때 네. 제 기억에 최고 많이 올랐을 때가 30%인가? 그러니까 거의 안 올랐거든요. 몇 년 동안. 예. 그러니까 그때로 따지면 기술주들은 아예 안 움직이고 굴뚝주는 올라갔거든요. 지금의 반대로 보면 반도체만 올라가고 굴뚝주도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냐 없냐의 차이에서 대응은 달라지겠지만 제가 이제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 강력한 보유를 주창하냐면 제가 그때 너무 경험이 없어서 굴뚝주들을 끝까지 못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고백을 하면 한 2~3배 수익이 났을 때 너무나 기분 좋아가지고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증권회사 했는데 제 고객 중에서는 정말 누구나 알만한 어마어마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그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때 돈을 버셔가지고 예. 하신 분이 있으신데 그때 제 기억에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현대중공업을 2만 원인가 3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뭐 1,000원대에서 사서 그때 매도했으니까 잘 3배, 4배 굉장히 수익이 네. 됐어요. 예. 그게 한 50만 갈 줄 몰랐어요. 와, 진짜. 그래서 이번에 저도 말씀드리고 모든 저희 고객분한테 말씀드릴 때 나는 끝까지 간다. 이미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나는 무조건 끝까지 고다. 와, 근데 대표님은 한 번 팔고 나서는 다시 들어가진 않으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분할로 대응하죠.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지는 못해요. 전량을 다 가져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의 현실적인 부분, 말 끝까지 가져가기 위한 현실적인 부분을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 그냥 인사드리고 네. 광고하고 클로징하면서 광고해라. 여러분 대신에 저희 나가시면 중간에 안 돼요. 나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네. 좀 물건 좀 사주셔야. 저 얼마나 진정성 있어요, 형님들. 맞아요. 솔직히 난 진짜 내 스스로 칭찬합니다. 왜요? 얘기에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지금 광고할 시간이 거의 한 30분이 지나버렸잖아. 얼마나 진정성 있는 진행자야. 그러기에는 너무 진행자 본업을 야. 잊은 거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여러분, 포장한다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께 이 좋은 내용. 근데 어쨌든 이제 보내드리고 광고할 건데 예. 한두 개만 좀 사주세요. 진짜 좀 왜냐면 사주세요. 좋은 광고 거예요. 안 사주시면 나중에 네. 이제 광고 늦게 했다고 또 이제 불려가나요? 욕먹어요. 예. 네, 정프로님한테 알겠죠? 불려가나요? 정프로님은 아니고 다른 분이.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저희가 한 3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딱 내용 하나 하고 요거는 마무리해야 될 거다. 항상 내용이 너무 좋은데 시간이 광고도 안 했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 광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문제 하셔야 끝나고 되나? 저희가 뭐 광고 해야 될 텐데. 아니 끝나고 예. 이거 마무리하고 예. 그럼 광고하고 제가 클로징 짧게 네. 대응 전략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사이트가 27번 나왔댔잖아요. 매수 14번, 매도 13번. 그때마다 사고 팔 수 있을까요? 못 하죠. 매수 나오면 사고, 매도 나오면 팔고 이것만 해도 27번입니다. 그럼 하이닉스 27번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가능할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매수 사이드카나 매도 사이드카 나와도 이게 펀더멘탈 해소이 아니면 견뎌야 되는데 그건 말이 쉽지. 내가 예를 들어 내 전 재산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다 들어가 있는데 견뎌야 되는데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항상 30% 내외 정도는 덜어내고 덜어넣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70% 정도는 끝까지 가져간다. 한딱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리스키해졌다. 한 30% 덜어내세요. 그리고 조금 지금 더 사야 되겠다. 그때 30%또 넣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넣고 빼고를 분할 대응을 지금 장은 이 변동성을 과거처럼 샀다 팔 때가 절대 못 이깁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매도 사이드카가 27번 나온 시장인데 6개월 만에. 그러면 전체 물량에서 내가 견딜 수 있는 물량은 항상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 분할로 넣고 빼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전문으로 얘기하면 롤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롤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롤링을 했다라고 치면 하이닉스를 10만 원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제 주위에. 그러니까 그렇게 롤링을 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체 매매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하셔야 됩니다. 망설이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가는 데가 계속 가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비싸. 이거 사고 싶은데도 비싸서 못 사. 근데 이번처럼 급락이 왔잖아요. 그럼 또 겁나서 못 사요. 떨어지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처럼 급락이 나오면 못 사잖아요. 맞아요. 그때 뭐 해야 되나? 분할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급락일 때 내가 사고 싶은 금액이 100이라면 일단 오늘 30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날 급락일 때 30을 사고요. 그 다음날 또 30을 사고
이제 이번에 급등해서 또 다 못 샀겠죠. 그러면 내가 100을 사고 싶었는데 한 60 정도만 산 거야. 그 정도면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분할로 사고 분할로 대응해야 돼. 그쵸. 100을 다 사고 팔 수는 없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잘 안 되는 게 저도 원래 30만 화요일에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자마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당황했어? 당황해서 80까지 들어갔어. 아. 너무 계속 나는 많이 빠졌다 싶어서 샀는데. 30 정도를 계획을 하고 딱 샀는데 그러니까 분할 매수 계획을 하고 들어갔는데 물타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물타기는 하고 안 된다. 있습니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 이 극심한 변동성 안에서 손절 라인을 원래 전통적인 손절 라인보다 뭐 5%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10% 잡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예전보다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 손절 라인도 평균적으로 더 넓게 많이 잡으셔야 됩니까? 사람들? 그렇죠. 지금은 기술적으로 손절 라인 잡으시면 낭패당합니다. 3% 손절, 5% 손절, 11선 손절, 21선 손절 그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손절이에요. 그건 절대 안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손절은 내가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훼손됐을 때 그때 무조건 손절을 한다. 그럼 만약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급등락이 나오더라도 내가 들어갔던 이유 예를 들어서 이번 7월 6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실적이 좋을 거라고 들어갔어. 그러면 7월 6일 실적 발표할 때까지 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진입했던 이유가 훼손되는 순간 손절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주 화요일 날 7월부터는 매주 화요일 날 네. 나오시는 대표님 너무 나오실 때마다 반응이 너무 좋아요. 항상. 네, 디레미 미래다님께서는 이지원 이분 설명 엄청 좋네요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고정 좀 시켜줘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고정이 되셨습니다 이미 벌써. 다음 주는 화요일마다 계속해서 이제 나오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신 오로라 투자자문 이지환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잠깐만. 진짜 잠깐만. 짧게 할게요. 진짜. 저 PD님 저 감사합니다. 점점점점 보이세요? 저희 혼나요. 예, 혼납니다. 큰일 진짜 근데 납니다. 필요하고 좋은 거를 싸게 소개해드릴 테니까 예. 필요하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사세요. 예. 빌리버스 남성 소가죽 샌들 49,800원. 아니 빌리버스는 근데 왜 이렇게 남자한테 진심이에요? 빌리버스? 아니 너무 깔끔하고 이뻐가지고 여자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있어? 저 브라운색도 있어요? 브라운색 네 브라운색 내가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신고. 네 여기 이거 브라운 말고. 브라운 왼쪽? 왼쪽. 네 왼쪽 이제 오른쪽에는 검은색 블랙 신고 왼쪽에는 브라운 신어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요. 저희의 광고 한번 짧게 들어주시고 또 구매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남성 예뻐? 예쁘네. 너무 좋아 보인다. 예. 빌리버스 뭐 남성 제품들 깔끔하고 가성비 좋게 내놓기로 너무나 유명한 브랜드 3프로에서 자주 만나서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지금 민준이가 신은 거 보이시죠? 이게 브라운. 네, 왼쪽이 브라운 그리고 오른쪽이 블랙입니다. 블랙. 근데 둘 다 괜찮다. 네, 블랙도 되게 발이 하얘 보이면서 깔끔해 보이고 민준은 쿨톤인 건가? 아무튼 네. 브라운도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지만 둘 다 뭐 어떤 바지에도 매칭하기 좋은 그리고 막 슬리퍼 샌들 하면은 너무 격식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소가죽 샌들이다 보니까 적당히 편하면서도 격식 있는 느낌으로 신기. 이게 원래 내가 지금 신는 거. 버려. 좀 새로 사라. 좀 새로 사세요. 이게 신는 거, 이거 새 거. 버리시고요. 네,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죠? 그래서 뭐 출퇴근길에도 부담 없고 뭐 여행 갈 때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데일리 샌들로 구매하시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인데? 이게 49,800원. 5만 원도 안 합니다, 여러분. 소가죽입니다. 엄청 발이 편해요. 네. 푹신푹신. 오. 푹신푹신하고 딱 뒤에를 잡아줘서 좋네. 오. 그쵸? 발 편하고 슬리퍼보다 훨씬 안정감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나는 여잔데요. 뭐 이런 분들 남편이나 아버지 선물 아니면 시아버님 선물
그렇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좋죠. 본인이 구매해서 신으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민준 연령대 30대에도 괜찮고 한 50대 분들까지 신으시기에도 부담 없지 않나. 네.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하나만 사주세요. 사주세요. 이 신발 자체가 좋잖아. 네. 우리가 진짜 뭐 푹신푹신하네. 이상한 거를 비싸게 파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신어주시면. 맞잖아. 센다. 네. 네. 아 사이즈를 제가 요게 사이즈가 제가 딱 맞거든요. 아, 이 사이즈가 몇이야? 이게 사이즈가 여기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없어. 없나요? 아 여기 있다. 280. 아 280이 맞네. 280, 280. 네, 제가 280이거든요. 정 사이즈로 사시면 돼요. 정 예. 사이즈. 사이즈는 정 사이즈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정 사이즈. 편하다. 진짜 편해. 예. 여기 뭐 조명 안 받고 실제로 실물을 봐도 속아주기 위해 이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진짜 있으니까요. 구매 많이 해주셔야 또 저희 주린이 구조대가 좋은 분들 모셔서 여러분들도 네. 좋은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올리비에님께서 진행자들이 광고를 미룰 정도로 참 훌륭한 인사이트를 주린이 수준에 맞게 참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바닥 네. 보여달라는 분이 계시네요. 바닥 아까 보여줬죠. 바닥. 안 미끄러. 바닥. 보여주면 살 거예요, 저스틴 비치님? 네. 사주세요. 보여드렸으니까. 리얼 자. 가죽이냐고 하는데 리얼 가죽은 모르겠어. 요 위에 부분은 가죽 같아요. 요 윗부분은 가죽이고 가죽일까?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닌가? 그거까지는 요 소가죽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으니까 소가죽 그래요? 네. 여기 써 있네. 재료, 가피, 천연 가죽. 창. 맞네. 그렇네. 네. 그렇네요. 예. 재료, 가피, 천연 가죽, 창, 고무.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봤다 감사합니다. 네. 해랑님. 네.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빌리버스 남자 가죽 샌들 소가죽 슬리퍼 요거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7,000분 진짜 의리 있다, 여러분. 진짜 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최고십니다. 예. 아유, 저희가 오늘 또 끝에 광고하고 제작진이 지금 55분까지 퇴근을 못 하고 있는데 좀 빨리 가야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해피한 금요일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저희는 저녁 6시에 주린이 구조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